와장창하는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잔치상은 순식간에 뒤집어졌고 흥겨운 가락을 뜯던 악공들의 비파 소리가 뚝 끊기며 고막을 찢는 듯한 비명소리가 최진사댁 안마당을 가득 메웠다.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향긋한 국화주 향기가 감돌던 잔치마당은 찰나의 순간에 시궁창에서나 맡을 법한 역겨운 악취로 뒤덮였으니 곱게 차려입은 하객들은 코를 감싸쥐며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다. 대문을 지키던 건장한 하인 셋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달려들었으나 흑투성이 거적을 뒤집어 쓴 괴한은 마치 바닥에 뿌리라도 박은 듯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짐승처럼 번뜩이는 눈으로 안채 쪽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의 몸에서는 썩은 생선 내장과 오물 냄새가 진동하여 감히 가까이 다가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으나 그 거지의 입에서 터져나온 일갈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좌중을 압도했다. 비켜라. 내 오늘 반드시 안방마님을 뵙고 가야겠다. 너희 같은 놈들이 감히 누구 앞을 가로막는단 말이냐. 거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굶주린 늑대, 그것보다 더 형형하고 섬뜩하여 몽둥이를 든 하인들의 손마저 덜덜 떨리게 만들었다. 안채 대청마루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환갑의 축하를 받고 있던 신부인은 난데없는 소란의 눈살을 찌푸리며 옥색 치맛자락을 거머쥐었다. 오늘은 그녀가 이 최씨 가문에 시집와서 모진 풍파를 견뎌내고 마침내 맞이한 육순의 생일이자 가문의 위세를 천하에 드러내는 중요한 날이었다. 칠첩반상 위에 올려진 산해진미가 무색하게 밖에서 들려오는 저 천박한 고함 소리는 그녀의 심기를 몹시 거슬리게 했다. 옆에 시립해 있던 며느리가 당황한 기색으로 밖을 내다보려 하자 신부인은 부채를 탁 접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소란을 피우느냐. 행랑아범은 대체 무엇을 하기에 저런 미치광이 하나를 막지 못해 흥을 깬단 말이냐. 당장 끌어내어 멍석말이를 해도 시원치 않을 것이니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30년간 홀로 대가족을 이끌어온 여장부의 서슬퍼런 위엄이 서려 있었으나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검은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잊고 지냈던, 아니 잊으려 발버둥 쳤던 과거의 악몽이 예고도 없이 문을 두드리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었다. 마당의 소란은 진정되기는커녕 더욱 거세져 급기야 거지가 휘두른 지팡이에 하인 하나가 나뒹구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고 개중에는 혀를 차며 최씨 가문의 쇠락을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신부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꼿꼿한 자세로 마당으로 내려섰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자 소란스럽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오직 거친 숨을 몰아쉬는 거지의 쇳소리 나는 호흡만이 공기를 갈랐다. 신부인은 코를 찌르는 악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표정 하나 흐트러짐 없이 그 흉물스러운 거지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내 잔칫날에 행패를 부리는 연유가 무엇이냐. 배가 고파 국어를 하러 왔으면 조용히 뒤뜰로 가서 찬밥이나 얻어먹을 것이지. 어찌하여 남의 귀한 잔치판을 엎어놓느냐. 그녀의 호통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으나 거지는 그저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흙탕물과 피고름으로 얼룩진 그의 얼굴은 도저히 사람의 형상이라 볼 수 없었으나 그 깊고 탁한 눈동자 너머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거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신부인의 고운 비단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으나 옆에 있던 하인이 발길질을 하여 그를 바닥에 처박았다. 이 더러운 놈이 어디다 손을 대. 당장 끌어내라. 하인들이 다시금 몽둥이질을 시작하려던 찰나 바닥에 쓰러진 거지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나지막이 그러나 또렷하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부인, 나요. 30년 전 뒷간에 다녀오겠다던 그 못난 지압이란 말이오. 그 목소리는 마치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원혼의 절규처럼 신부인의 귓가에 꽂혔다.
순간 신부인의 전신이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고 그녀의 동공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두께가 무색하게 그 목소리는 그녀의 뇌리에 각인된 앳된 신랑의 목소리와 기이하게 겹쳐졌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바닥에 엎드린 저 비참한 몰골의 사내만이 시야에 가득 찼다. 신부인의 머릿속에서 봉인되었던 기억의 빗장이 풀리며 30년 전 첫날 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춘삼월의 따스한 바람이 불던 그날 밤, 원앙금 침 위에서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던 자신을 두고 배가 아프다며 뒷간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신랑은 그대로 증발하듯 사라져버렸다. 동네 사람들은 신랑이 첩을 데리고 야반도주를 했다느니 산짐승에게 물려갔다느니 온갖 추문을 만들어냈고 소박맞은 며느리라는 오명과 시댁의 멸시 속에서 그녀는 피눈물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죽은 줄로만 알고 제사까지 지내주었던 그 야속한 지아비가 지금 눈앞에 썩어가는 고깃덩어리 같은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신부인은 비틀거리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거지의 왼쪽 눈썹 위에 희미하게 남은 붉은 점. 그것은 그녀가 첫날 밤 촛불 아래서 훔쳐보았던 신랑의 얼굴에 있던 바로 그 점이었다. 서방님? 신부인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말은 비명에 가까운 신음이었다. 그녀의 외침에 좌중은 경악에 찬 비명을 질렀고 친척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거지는 찢어진 입술을 억지로 움직여 참담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염치 없게도 살아서 돌아왔소. 이 못난 놈이 살아서 그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신부인의 다리에서 힘이 풀려버렸다. 평생을 지탱해온 자존심과 오기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거지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손끝에 닿는 끈적한 피와 오물의 감촉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의 어깨가 전해주는 처절한 세월의 무게였다. 어찌 이제야. 어찌 이런 몰골로. 신부인의 통곡이 터져나오자 거지는 고개를 떨구며 굵은 눈물을 바닥에 뚝뚝 떨어뜨렸다. 주변의 하인들과 하객들은 이 기막힌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볼 뿐 누구 하나 감히 끼어들 생각을 하지 못했다. 곱디 고운 비단옷을 입은 안방마님이 악취나는 거지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기괴하면서도 가슴을 저미는 비극이었다. 신부인은 남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의 얼굴을 덮고 있는 더러운 때를 소매로 닦아내려 애썼다. 그러나 닦아내면 닦아낼수록 드러나는 것은 온몸에 새겨진 끔찍한 고문의 흔적들과 흉터들 뿐이었다. 멀쩡했던 사지가 뒤틀리고 맑았던 눈빛이 탁하게 변해버린 이 참혹한 변화 앞에 그녀는 남편이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겪으셨기에 30년 동안 어디에 계셨기에 그녀의 물음은 허공으로 흩어졌고 남편은 대답 대신 가쁜 숨을 몰아쉬며 기침을 토해냈다. 검붉은 피가 섞인 기침은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문의 장남, 즉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를 둔 신부인의 아들이 씩씩거리며 나타났다. 그는 어머니가 더러운 거지와 엉겨붙어 있는 꼴을 보고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어머니,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저런 미치광이의 헛소리에 넘어가시다니요. 당장 저놈을 끌어내지 못할까. 아들의 호통에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다시 다가오려 하자 신부인은 고개를 번쩍 들고 표독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쏘아보았다. 누구라도 내 서방님 몸에 손가락 하나만 대어보거라. 그 손목을 잘라버릴 것이다. 평소 온화하던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서슬 퍼런 일갈에 아들은 주춤하며 물러섰다. 신부인은 다시 남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남편의 눈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 시선만은 끝까지 아내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30년간 참아왔던 말을 눈빛으로 전하려는 듯 환갑 잔치의 흥겨움은 온데간데 없고 마당에는 비통한 공기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신 부인은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흐느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의 감촉이 30년 전 그날 밤 수줍게 자신의 손을 잡아주었던 따스한 온기와 겹쳐지며 억장이 무너졌다. 그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현기증을 느끼며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귓가에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웅웅거리는 벌떼 소리처럼 멀어지고 오직 남편의 얕은 숨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여보, 가지마오. 이번에는 절대로 못 보냅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남편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으나 극심한 충격과 슬픔을 이기지 못한 육신은 결국 스르르 힘을 잃고 남편의 품 위로 쓰러지고 말았다. 흙바닥 위에서 얽혀버린 비단과 거적, 그 기묘한 대비 속에서 30년 만의 재회는 비극적인 실신으로 막을 내렸다. 코끝을 찌르는 씁쓸한 탕약 냄새와 함께 신부인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렸다. 희미한 촛불 그림자가 천장에 어른거리고 곁에서는 며느리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그녀의 머릿속을 가장 먼저 채운 것은 자신의 환갑 잔치가 아니라 그 흙바닥에 쓰러져 있던 비참한 몰골의 사내였다. 신부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으나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휘청거렸다. 마님, 정신이 드십니까? 아직 일어나시면 아니 됩니다. 며느리가 기겁하며 말렸으나 신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다.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내 서방님은 어디에 모셨느냐? 그녀의 서슬퍼런 질문에 방 안에 있던 하인들과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문 채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불길한 침묵이 방 안을 감돌았고 마당 쪽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신 부인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문방 마당에서는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멍석에 둘둘 말린 채 마당 구석에 방치된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곁에서 장성한 아들 최서방이 씩씩거리며 하인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다. 날이 밝는 대로 저 미치광이를 관아에 넘길 것이다. 감히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가문의 경사를 망친단 말이냐. 내 아버님은 30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 저런 더러운 거지가 내 아비일 리가 없다. 아들의 고함 소리에는 지난 세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겪어야 했던 수모와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신부인은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대청마루로 나섰다.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할까. 그녀의 일갈은 병중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롭고 단호했다. 어머니의 등장에 아들은 흠칫 놀라 돌아보았고 신 부인은 맨발로 마당에 내려와 아들의 뺨을 후려쳤다. 천륜을 저버리고도 네가 사람이냐. 네 아비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든 그는 너를 낳아준 아비니라. 아들은 억울함에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져 항변했다. 어머니, 저 작자가 정말 아버님이라 한들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파렴치한 인간이 아닙니까? 30년 동안 소식 한 장 없다가 이제 와서 거지꼴로 나타나 밥을 구걸하는 꼴을 어찌 보고만 계십니까?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들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 없었으나 신 부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하인들을 노려보며 명령했다. 당장 안방에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장롱 깊숙이 넣어둔 비단옷을 꺼내오거라. 그리고 저분을, 내 서방님을 정중히 모셔라. 만약 거칠게 다루는 놈이 있다면 내 손으로 요절을 낼 것이다. 서슬퍼런 안주인의 호령의 하인들은 부들부들 떨며 멍석을 풀고 악취가 진동하는 거지를 부축해 안방으로 모셨다. 안방은 금세 썩은 내와 오물 냄새로 가득 찼다. 곱게 수놓인 병풍과 원앙금침이 거지의 누추한 행색과 기이한 대조를 이루었다.
신부인은 코를 막고 들어오는 하녀들을 모두 물리고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오직 두 사람만이 남겨진 방 안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흘렀다. 남편은 방석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화려한 방 안 풍경이 낯선 듯 혹은 두려운 듯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신부인은 대야에 받아놓은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남편에게 다가갔다. 여보, 접니다. 고개를 좀 들어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흐느낌처럼 떨렸으나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이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언어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초점 없는 눈으로 방바닥만 응시할 뿐이었다. 신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위돛 고름을 풀려 했으나 옷은 오물과 피고름에 엉겨붙어 살점과 구분이 되지 않을 지경이었다. 가위로 썩어버린 옷감을 조심스럽게 잘라내며 신부인은 지난 30년의 세월을 회상했다. 첫날 밤 소박 맞은 며느리라는 오명, 시부모의 냉대, 마을 사람들의 조롱, 그리고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삼켰던 원망과 그리움의 나날들. 가세가 기울어가는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채바느질을 하며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했다. 남편이 첩을 끼고 도망갔다는 소문이 돌 때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보란듯이 성공하겠노라 다짐했었다. 그런데 돌아온 남편의 모습은 호의호식하다 망한 탕아가 아니라 지옥 불속을 헤매다 온 듯한 슈라의 모습이었다. 엉겨붙은 옷가지를 떼어내고 남편의 앙상한 상반신이 드러나는 순간 신부인은 억눌렀던 비명을 터뜨리며 입을 틀어막았다. 그것은 사람의 등이 아니었다. 남편의 등과 가슴은 성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이 끔찍한 흉터들로 뒤덮여 있었다. 단순히 길바닥에서 긁히거나 넘어진 상처가 아니었다. 살이 타들어가 눌어붙은 인두 자국, 살점이 뜯겨나간 채찍 자국, 날카로운 쇠꼬챙이에 찔린 듯한 깊은 구멍들이 지도처럼 온몸에 새겨져 있었다. 오래전 아무러 켈로이드처럼 흉하게 부풀어 오른 상처부터 최근에 생긴 듯 진물이 흐르는 상처까지 그의 몸은 살아있는 고문서 검은 슈나 다름없었다. 신 부인은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남편의 등에 새겨진 인두 자국을 더듬었다. 그 차가운 살결 아래 숨겨진 고통의 깊이를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어 그녀의 심장은 갈갈이 찢겨 나가는 듯했다. 이게 다 무슨... 대체 어디서 이런 몹쓸 짓을 당하셨단 말입니까? 남편은 아내의 손길이 닿자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움츠렸다. 마치 조건반사처럼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는 듯 방어적인 태세를 취했다. 그 모습에 신부인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내가 당신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보낸 그 세월 동안 당신은 대체 어디서 이런 지옥을 겪고 있었소? 그녀는 자신이 품었던 미움이 얼마나 부질없고 잔인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도망간 것이 아니었다. 버린 것이 아니었다. 이 사람은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의해 짓밟히고 찢기면서도 기어이 살아서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신 부인은 따뜻한 물수건으로 남편의 등과 가슴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검은 구정물이 뚝뚝 떨어지는 대야는 금세 핏빛으로 물들었다. 말을 좀 해보시오. 누가 이랬소? 대체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소? 신 부인이 애타게 물었지만 남편은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멍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다가 그녀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보자 투박하고 흉터투성이인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닦아주려 했다. 그러나 자신의 손이 너무 더럽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황급히 손을 거두고 고개를 숙였다. 그 찰나의 행동 속에 담긴 변치 않은 다정함의 신부인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남편의 더러운 손을 낚아채 자신의 얼굴에 비비며 오열했다. 더럽지 않소. 하나도 더럽지 않소. 내 서방님 손인데 어찌 더럽다 하겠소. 그날 밤 신부인은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남편의 곁을 지켰다. 깨끗한 무명옷으로 갈아입히고 푹신한 이불에 눕혀 놓았지만 남편은
편안히 눕지 못하고 자꾸만 구석으로 파고들어 웅크리고 잤다. 잠결에도 끊임없이 신음하며 안 돼, 안 돼, 라고 헛소리를 중얼거리는 남편을 보며 신 부인은 밤새도록 그의 식은땀을 닦아주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새벽빛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 남편이 불현듯 눈을 번쩍 떴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혼탁했으나 그 깊은 곳에서 어떤 결의 같은 것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너덜너덜해진 무언가를 꺼내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거짓골로 30년을 떠돌면서도 목숨처럼 지켜온 침묵 속에 감춰진 진실의 열쇠였다. 날이 밝자마자 최진사댁 사랑방은 가문의 장로들과 친척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어젯밤의 소동은 삽시간에 온 고을로 퍼져나갔고 최 씨 가문의 안주인이 미친 거지와 놀아난다는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가문의 체면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문중 어른들은 분기탱천하여 지팡이로 방바닥을 내리쳤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변고란 말인가. 안방마님이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지 썩은 내나는 거지를 안방에 들이다니. 문중의 최고 어른인 대부다후가 쩌렁쩌렁 호통을 치자 아들 최서방은 고개를 땅에 쳐박고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몸을 떨었다. 면목 없습니다. 대부님, 제 어머님께서 잠시 심신이 미약해져 사리 분별을 못하시는 듯합니다. 네, 지금 당장 그 작자를 끌어내어 관아에 넘기고 가문의 위엄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최서방은 이를 갈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어머니에 대한 실망감과 정체불명의 거짓,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최서방이 하인들을 대동하고 안채로 들이닥쳤을 때 신부인은 여전히 남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거친 발소리에 신부인은 직감적으로 올 것이 왔음을 느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아들의 성난 얼굴이 드러났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문중 어른들이 모두 모여 계십니다. 더 이상 가문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마시고 저자를 내어주십시오. 아들의 뒤로 건장한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치려 했다. 신부인은 남편을 등 뒤로 숨기며 두 팔을 벌려 막어섰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이분은 내 아버지다. 너를 낳아준 네 아버지란 말이다. 그녀의 절규는 처절했으나 이미 이성을 잃은 아들과 가문의 명예에 눈먼 친척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하인들이 주춤거리며 다가오자 신부인은 품속에 감춰두었던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목에 겨누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내 혀를 깨물고 자결할 것이다. 안방은 순식간에 공포와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자결하겠다는 서슬퍼런 위협에 아들조차 사색이 되어 물러섰다. 팽팽한 대치 상황 속에서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거지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으나 기이한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신부인의 손에서 은장도를 부드럽게 빼앗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30년 동안 닫혀있던 입을 열었다. 부인, 거두시오. 자식에게 못할 짓을 시키지 마시오. 쇳소리처럼 긁히고 갈라진 목소리였으나 그 속에는 범접할 수 없는 가장의 권위가 서려 있었다. 벙어리인 줄만 알았던 거지가 말을 하자 좌중은 충격에 휩싸여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남편은 내란 눈으로 아들을 그리고 문 밖에서 기웃거리는 친척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구걸하는 자의 비굴한 눈빛이 아니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은 곳 살과 거의 하나가 되다시피 한 낡은 무명 저고리 안감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악취가 진동하는 그 옷가지 속에서 기름 먹인 종이에 겹겹이 쌓인 누렇게 변색된 서신 한 통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그것을 소중하게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이라도 다루듯 어루만지며 마루 위로 던졌다. 이것을 보아라. 아들 최서방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 서신을 집어들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그의 눈이 동공 지진을 일으키며 커졌다.
거기에는 붉은 인주로 찍힌 도장과 함께 영모를 꾀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수신인은 놀랍게도 신부인의 친정아버지, 즉 최서방의 외조부였다. 하지만 그것은 외조부가 쓴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한 가짜 문서였다. 30년 전 그날 밤 남편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듯 힘겹게 말을 이었다. 합한 줄을 마시고 뒷간에 갔을 때 나는 담장 너머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새신랑은 뒷간 담벼락 밑에서 낯선 사내들이 주고받는 밀담을 엿듣게 되었다. 이 문서를 오늘 밤 안으로 신씨 집안 사랑방 마루 밑에 묻어라. 내일 아침 관군이 들이닥칠 것이다. 그것은 당시 조정의 실세였던 간신배들이 청렴 결백하여 자신들의 눈엣 가시였던 장인어른을 역적으로 몰아 멸문지화를 시키려는 무서운 음모였다. 그 순간 남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당장 뛰어가 장인어른께 알리려 했으나 놈들은 이미 집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다. 만약 그 문서가 집안에서 발견된다면 장인어른은 물론이고 신부와 자신, 그리고 양가 집안이 모조리 능지처참을 당할 것이 뻔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이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떨렸다. 그 문서를 내가 훔쳐 달아나는 것. 그는 놈들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목숨을 걸고 사랑방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가 갓 묻힌 문서를 파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달렸다. 영모 문서를 자신이 가지고 사라지면 놈들은 증거가 없어 장인어른을 칠 수 없을 것이고 당황하여 자신을 쫓을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다. 그의 예상대로였다. 문서가 사라진 것을 안간 신배들은 비밀리에 추격대를 풀어 그를 쫓았다. 그는 산으로, 들로, 짐승처럼 숨어다니며 도망쳤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관아에 신고할 수도 없었다. 관아조차 이미 그 간신배들의 손아귀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잡히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이 문서가 놈들의 손에 다시 들어가 자네 집안이 몰살당하는 것이, 그것이 두려웠다. 남편은 신부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추격자들에게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문서의 행방을 말하지 않았다. 혀를 깨물고 벙어리 흉내를 냈고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똥물을 뒤집었었다. 그렇게 30년. 그는 거지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상거지꼴을 하고 전국을 떠돌며 감시망을 피했다. 품속에 그 저고리를 꿰매어 입고 살이 썩어가는 고통을 견디며 지켜온 것은 바로 아내와 처가의 목숨이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방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잠겼다. 신부인은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아이고, 아이고, 미련한 사람아, 차라리 도망갔다고 욕이나 먹게 놔두지. 우리 집안 살리자고 그 꽃 같은 청춘을 시궁창에 버렸단 말이오. 그녀의 오열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 아들 최서방은 들고 있던 문서를 덜덜 떨며 바닥에 떨어뜨렸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경멸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과 어머니 그리고 외가 전체를 구한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문 밖에서 엿듣던 친척들과 하인들도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썩은 냄새 나는 거지의 등 뒤에 태산보다 무겁고 바다보다 깊은 희생이 숨겨져 있었음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남편은 기력이 다한 듯 다시 스르르 쓰러졌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30년간 가슴을 짓눌러 왔던 거대한 바위를 이제야 내려놓은 듯 했다. 신부인은 기어가 남편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뉘었다. 여보,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당신은 내 하늘이고 내 생명이나 다름없소.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남편의 흉터진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다. 남편은 힘없는 손을 들어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으나 손이 닿기도 전에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이제 되었소. 부인만 무사하면 나는
되었소. 그의 나지막한 속삭임이 방 안의 공기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진실은 밝혀졌으나 잃어버린 30년의 세월과 망가진 육신은 되돌릴 수 없다는 잔인한 현실이 비수가 되어 모두의 가슴에 꽂혔다. 그때 대청마루에 서 있던 문중의 대부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갓을 벗고 흰 수염이 바닥에 닿도록 엎드려 거짓골의 조카 사위에게 큰 절을 올렸다. 자네가 우리 가문의 진정한 어른일세. 이 늙은이가 눈이 멀어 영웅을 알아보지 못하고 욕보였네. 부디 이 죄를 용서하게. 가장 어른의 사죄에 방 안과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오직 한 사람,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이 위대한 거지 앞에서 가문의 허울 좋은 명예와 위선은 낱낱이 부서져 내렸다. 최진사 댁의 담장을 넘어 관하로 향하는 최서방의 발걸음은 비장함을 넘어 살기마저 뛰고 있었다. 그의 품 안에는 아버지가 30년간 제사를 파먹어가며 지켜낸 그 피 묻은 저고리와 영모 문서가 들어 있었다. 날이 밝자마자 고을 사또에게 이 기막힌 사연을 고하러 가는 길, 최서방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앞을 가렸다. 아버님, 이 불효자식이 이제야 아버님의 깊은 뜻을 헤아립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버님의 명예를 되찾고 우리 집안을 짓밟으려 했던 놈들을 단죄하겠나이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최서방은 북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둥둥둥 새벽 공기를 가르는 신문고. 소리는 마치 지난 30년간 억눌려왔던 아버지의 절규처럼 고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또는 이른 아침부터 들려오는 북소리의 관복을 정제하고 동원동 캠에 올랐다. 최서방이 바친 문서를 받아든 사또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당시 조정을 뒤흔들었던 영모의 정황이 조작되어 있었고 그 하단에는 지금은 낙향하여 호의호식하고 있는 권신쾌, 김대감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내려놓으며 탄식했다. 이것이 정말 30년 전 사라졌던 그 문서란 말이냐. 그렇다면 김대감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이 끔찍한 흉계를 꾸몄다는 것이 사실이란 말인가. 사또 역시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사건이었다. 당시 영모 사건으로 인해 무고한 선비들이 피를 흘렸으나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져 흐지부지 덮였던 미제 사건. 그 열쇠가 바로 이 고을의 미치광이 거지라 불리던 사내의 품속에 있었던 것이다. 사또는 즉시 포졸들을 출동시켜 김대감을 잡아들이라 명했다. 추상 같은 국법 앞에 권세가 무슨 소용이랴. 당장 그자를 포박하여 대령하라. 한편 영문도 모른 채 포승줄에 묶여 관하로 끌려온 김대감은 거만하게 고개를 쳐들고 호통을 쳤다. 내 이놈 사또,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포박을 하느냐. 내 한양에 있는 인맥을 동원하면 너 같은 피라미 관리는 하루아침에 목이 달아날 것이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탐욕스럽고 교활했다. 사또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증거물인 저고리와 문서를 그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이것을 보고도 혓바닥을 놀릴 텐가. 문서를 본 김대감의 동공이 찢어질 듯 확장되었다. 이것이 어찌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된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30년 전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으나 끝내 찾지 못해 밤잠을 설치게 했던 그 화근 덩어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때 관아의 문이 열리고 가마 한 채가 들어왔다. 최서방의 부축을 받으며 내린 사람은 깨끗한 비단 옷을 입은, 그러나 여전히 병색이 완연한 최진사의 남편이었다. 신부인이 그의 곁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다. 김대감은 그를 보자마자 저놈은 하며 뒷걸음질 쳤다. 비록 얼굴은 늙고 병들었으나 그 눈빛만은 30년 전 담장 밑에서 자신의 밀담을 엿듣고 달아나던 그 젊은 선비의 눈빛 그대로였다. 남편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김대감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쉰 목소리로 그러나 천둥처럼 준엄하게 꾸짖었다. 김대감, 나를 알아보겠소? 당신이 보낸 자객들의 칼날을 피해 짐승처럼 살아야 했던 당신이 조작한 그 더러운 음모의 유일한 증인인 나를 말이오. 관아 마당에 모인 구경꾼들은 숨을 죽이고 이세기의 대면을 지켜보았다. 남편은 윗옷을 벗어 젖혔다. 햇빛 아래 드러난 그의 처참한 상반신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증거였다. 인두 자국, 칼 자국, 채찍 자국. 군중 사이에서 경악의 비명이 터져 나왔고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보시오, 이 흉터 하나하나가 당신이 지은 죄의 기록이오. 내 몸에 새겨진 이 지옥도가 바로 당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란 말이오. 남편의 절규에 김대감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덜덜 떨며 변명하려 했으나 입안에서 맴도는 것은 의미 없는 신음소리뿐이었다. 명백한 물증과 살아있는 증인 앞에서 그의 권세와 위엄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사또는 형방싱펀에게 명하여 김대감을 형틀에 묻게 했다. 죄인 김, 아무개는 들어라. 너는 권력을 이용하여 무고한 충신을 모함하고 일가족을 멸하려 했으며 죄 없는 백성을 30년간 지옥 속에 살게 하였다. 내 죄는 하늘을 덮고도 남으니 어찌 용서를 바랄 수 있겠느냐. 곤장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질 때마다 구경꾼들은 환호 대신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그것은 권선징악의 통쾌함보다는 한 인간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깊이에 대한 연민과 슬픔 때문이었다. 김대감은 몇 대를 맞기도 전에 기절하며 자신의 죄를 자백했고 사또는 그를 한양의 의금부로 압송하여 국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할 것임을 선포했다. 재판이 끝나고 관할을 나서는 최진사 부부의 앞길을 가로막은 것은 고을 백성들이었다.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길을 트고 머리를 숙여 존경을 표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친 거지라 손가락질하던 그들이었다. 한 노파가 다가와 남편의 옷자락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아이고,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참으로 장하십니다. 참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남편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으나 그의 잡은 손에는 신부인의 온기가 강하게 전해져 왔다. 신부인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남편을 부축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숨어 지내야 하는 도망자도 멸시받는 거지도 아니었다. 그는 가문을 구하고 정의를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남편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가마 안에서 남편은 비로소 긴장이 풀린 듯 신부인의 어깨에 기대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것은 악몽에 시달리던 지난밤들과는 다른 평온하고 안락한 안식의 미소였다. 신부인은 잠든 남편의 얼굴을 하염없이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남은 생은 이 사람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고. 덜컹거리는 가마의 진동조차 자장가처럼 느껴지는 길고 긴 고통의 끝자락이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집안의 모든 하인들과 친척들이 도열하여 큰 절로 그들을 맞이했다. 주인어른 다녀오셨습니까? 그 우렁찬 인사는 최 씨 가문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천명하는 선언과도 같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남편의 몸은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억눌러왔던 병마가 봇물 터지듯 밀려왔다. 자리에 눕자마자 고열이 시작되었고 의원들이 줄을 지어 드나들었으나 모두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다. 오장육부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정신력으로 버텨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의원의 말에 신 부인은 억장이 무너졌으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으로 남편의 곁을 지키며 약을 다리고 몸을 닦았다. 여보,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편안히 살 일만 남았는데, 나를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녀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가 하늘에 닿기를 기도하며 촛불 아래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이어졌다. 며칠 후
의식 없이 앓던 남편이 기적처럼 눈을 떴다. 열은 내렸고 눈동자는 한결 맑아져 있었다. 그는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가늘게 웃었다. 부인, 나 배가 고프오. 당신이 지어준 따뜻한 쌀밥에 김치 한 조각이 먹고 싶소. 그 소박한 한마디에 신부인은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하며 부엌으로 달려갔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회광반저가 아니라 삶을 향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는 아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지 못한 30년의 세월을 하루라도 더 보상받기 위해 그는 끈질기게 생명의 끈을 붙잡고 있었다. 방 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밥냄새와 함께 최진사 댁에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매서웠던 동장군이 물러가고 최진사 댁 담장 너머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뜰 앞에 늙은 매화나무 가지 끝에는 수줍은 듯 붉은 꽃망울이 맺혔으니 이는 마치 모진 풍설을 견뎌내고 다시 피어난 이 집안의 운명과도 같았다. 안채의 미닫이 문을 열자 향긋한 쑥내음과 함께 따사로운 햇살이 방 안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 햇살의 끝자락에 이제는 제법 살이 오르고 혈색이 돈 남편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악취나는 거적을 뒤집어 쓴 거지가 아닌 옥색 두루마기를 갖춰 입고 상투를 튼 번듯한 양반의 모습이었다. 비록 깊게 패인 주름과 목덜미 위로 언뜻 보이는 흉터들은 지울 수 없는 세월의 낙인처럼 남아 있었으나 그의 눈빛만은 깊고 그윽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신부인은 남편의 뒤편에 앉아 백발이 성성한 그의 머리카락을 찬빗으로 곱게 빗어 넘기고 있었다. 영감, 오늘은 날이 참으로 좋습니다. 매화가 피었으니 잠시 후 뜰을 거닐어 보심이 어떠할지요. 부인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거치고 봄날의 아지랑이 같은 따스함만이 감돌았다. 남편은 거울 속에 비친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30년 전 연지 곤지 찍고 수줍어하던 새색시는 온데간데 없고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낸 주름진 노파가 앉아 있었다. 그러나 남편의 눈에 그녀는 천하절색 양귀비보다 더 곱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빗겨주는 아내의 손등 위에 자신의 거친 손을 포개 얹었다. 부인, 내 머리를 빗겨주는 그 손길이 참으로 좋구려. 지난 30년간 꿈속에서조차 이 순간을 얼마나 그려왔는지 모르오. 그때 방문 밖에서 아버님 문안 인사 올립니다 하는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 최서방이었다. 방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와 큰 절을 올렸다. 그는 이제 아버지를 미치광이 거지가 아닌 가문의 기둥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극진히 모시고 있었다. 아들의 뒤로는 며느리가 다과상을 들고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 조망만 한 손자 녀석이 쪼르르 달려와 할아버지 품에 안겼다. 할아비, 수염이 까끌까끌해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려 퍼지자 남편은 허허 웃으며 아이를 무릎에 앉혔다. 지옥 같았던 고문실의 비명소리와 추격자들의 고함소리로 가득 찼던 그의 귀에 손자의 웃음소리는 천상의 음악과도 같았다. 아들은 붉어진 눈시울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님, 고을 사람들이 송덕비, 종덕배를 세우자고 난리입니다. 아버님의 희생으로 정의가 바로 섰다며 그 뜻을 기려야 한다고 야단 법석입니다. 남편은 손을 내저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다 부질없는 일이다. 내가 바란 것은 돌덩이에 새겨진 이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이 편안하게 웃으며 밥을 먹고 잠을 자는 평범한 일상, 그것뿐이었다. 그의 말에는 뼈저린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초월적인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명예욕도 보상 심리도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좋겠다. 다과를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신부인은 몰래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다.
잃어버린 30년이 사무치게 아깝고 원통했지만 그 긴 인고의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평화가 더욱 눈물겹게 찬란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약속대로 매화나무 아래 탄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따스한 봄볕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남편은 품 안에서 작은 옷가락지 하나를 꺼내 신부인의 손에 끼워 주었다. 30년 전 도망치듯 집을 떠날 때 챙겨가지 못해 가슴에 한으로 남았던 바로 그 예물이었다. 그가 거지 생활을 하면서도 구걸한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장터에서 몰래 사두었던 모양은 투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가락지였다. 너무 늦어 미안하오. 내 다시 돌아와 끼워주겠노라 수없이 맹세했었는데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키는구려. 신부인은 옷가락지를 어루만지며 고개를 저었다. 늦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살아서 돌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제게는 차고 넘치는 선물입니다. 남편은 먼 산을 응시하며 지난 날을 회고했다. 부인, 내가 짐승처럼 똥밭을 구를 때 나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당신이었소. 내가 죽으면 내 아내가 죽는다. 이 생각 하나로 혀를 깨물고 정신을 차렸소. 내 몸에 새겨진 흉터들은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한 증표요. 그의 담담한 고백에 신부인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바람이 불어 매화 꽃잎이 하얀 눈송이처럼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흩날렸다. 마치 하늘이 이 늙은 연인에게 축복의 꽃비를 내려주는 듯했다. 압니다.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서방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자 이 최씨 가문의 수호신이십니다.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저는 서방님의 아내가 되어 그 은혜를 갚으며 살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진사댁 이야기가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겉모습만 보고 남편을 괄시했던 이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진정한 사랑이란 화려한 거칠애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희생임을 깨닫게 되었다. 최진사댁 대문은 이제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찾아오면 남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비록 관직에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고을의 그 어떤 관리보다 더 존경받는 진정한 어른 달인으로 추앙받았다. 어느 늦가을 밤 유난히 달이 밝은 날이었다. 남편과 아내는 마루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30년 전 그날 밤 미처 마시지 못했던 합한주 허펀주였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잔을 채워주자 신부인은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 마셨다. 맛이 참으로 답니다. 영감. 부인의 말에 남편도 껄껄 웃으며 잔을 비웠다. 쓰디쓴 세월을 다 마셔버렸으니 이제 남은 것은 단맛뿐이지 않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 위로 달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았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두 사람은 한날 한시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전해진다. 자식들은 두 사람을 양지바른 언덕에 합장하고 그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화려한 관직명 대신 오직 단 한 줄의 글귀만이 새겨졌다. 지극한 사랑은 세월을 이기고 숭고한 희생은 죽음을 넘어 향기를 남긴다. 최진사 댁의 뜰에는 해마다 매화가 만발하여 그 그윽한 향기가 담장을 넘어 온 고을에 퍼져나갔으니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을 때마다 30년을 하루같이 서로를 지켜낸 노부부의 애틋한 사랑을 기억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거지의 탈을 쓴 성인 썩는과 그를 알아본 현명한 아내의 이야기는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삭막한 세상의 진정한 부부의 도덕와 사랑의 의미를 일깨우는 영원한 등불이 되었다.